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서 시장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브레이크도 걸리고요. 이런저런 태클도 걸리고요. 레버리지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멘탈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멘탈은 자기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말 듣고 그냥 투자했다. 이런 식의 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대체로 주식시장에서 다 필패합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저희 사칭하는 채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저나 저희 연구소나 또 박순영 이사님 사칭하는 채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희는 절대로 별도의 리딩방 운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담 절대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 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연구소이고 저희 사업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보고서를 발간해서 그걸 구독하는 회원분들한테 구독료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어떤 상담 채널이거나 또는 리딩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의하시고요. 절대 여기 속지 마십시오. 저희가 자꾸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런 분들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악의 경우를 좀 감안하시라. 그래서 특히 신규 진입자인 경우는 여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마이너스 20%, 30% 빠질 수도 있다는, 자기가 진입하는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맞다. 분명히 급등했고 또 그래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40%까지 빠진다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20%, 30% 빠졌을 때 자기가 멘탈을 감당할 수 있는가 플러스. 두 번째는 내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왕창 살 게 아니라, 주가가 20%, 30%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사실은 그냥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라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쌀 때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2차전지 대다수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해서 이렇게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 투자한 시점이 거의 고점 부근이고 하면 그런데 현금이 여러 개 바닥났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존버를 한다고는 하나 존버 하면서도 이게 현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좀 우려했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아쉬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금 여력을 특히 시장이 과열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종목을 다 팔아버릴 필요는 없지만 또 계속 오를지도 모르니까요. 또 어쨌거나 이런 조정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현금 여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게 맞다. 특히 시장이 가열될 때일수록 그런 게 낫다. 이번에 아마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도 좀 다시 생각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요. 이런 조정이 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면서 시장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브레이크도 걸리고요. 이런저런 태클도 걸리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2차전지 섹터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불붙고 있으면 배 아파서 장이 꼬여 죽는 사람들 속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편 2차전지 섹터 내에 특히 배터리 아저씨가 이래저래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안 알려졌던 그런 이제 증권업계의 행태, 그 부정적인 행태들 많이 고발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세력들 입장에서 보자면 눈에 가시 같겠죠.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자기네들도 뭐 투자하고 있다면 오르면 좋겠지만 자기네들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오르는데 자기네들이 비중이 적은 포지션이 적은 그런 종목들만 오르고 있으면 배 아프겠죠 사실.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이런저런 공격과 비판 이런 게 사실 나오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 게 또 2차전지 주가 조정에 그러니까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하나증권에 김현수 애널이 에코프로 뭐 사실상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거라든지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병화 의원이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한병화 의원이 전에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를 가졌는데 요새는 뭐 거의 무슨 한국 배터리 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레버리지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멘탈을 점검해야 되는데 자기 멘탈은 점검하려면 자기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 말 듣고 그냥 뭐 저 투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대체로 주식시장에서 다 필패합니다. 아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늘 건물살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물과도 비슷하고요. 뭐 중간중간에 소용돌이가 치기도 하고요. 또 가다가 암초도 있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피해가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영하는 법을 배우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뛰어든다? 자기가 의지해야 되는 부표 같은 것도 없이 막 뛰어든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뛰어든다? 필패죠, 거의.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 어떻게 왔나? 뭐, 여러분들 기사 많이들 공유해서 보셨을 텐데요. 수상한 한가 주가 폭락 이면에 다단계씩 주가 조작해서 저도 안 그래도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저거는 도저히 실적으로 설명되거나 또는 당장의 실적이 없더라도 성장성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주가 상승이 뭐 웬만한 사실 뭐 에코프로 가지고 긁어 넘어지는데 에코프로는 상승하는 실체라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체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주가가 급변동할 만큼 그렇게 막 고속 성장하는 종목들이 아닌데 막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제가 안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저건 무슨 작전 세력들이 뭐 준동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깊이는 안 봤었는데 실제로 JTBC 보도를 보니까 다단계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자금을 끌어들여서 자기는 그 돈들을 가지고 이제 그 특정 종목들에 그 계속 매수를 해가면서 시세를 끌어올리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뜬물인 것 같고 금융위가 이제 조사를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쏟아내면서 하한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코스닥 시장 뭐 위주로 투자 심리를 급속히 위축시키면서 사실 2차전지 섹터 중에는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올해 가파르게 올라온 2차전지 섹터의 주가 조정도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B2죠, B2.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B2가 문제입니다. 제가 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도 하지만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기존부터 뭐 2차전지 섹터 투자해서 이렇게 좀 수익의 버퍼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라면 사실은 지금같이 이제 신규 진입했는데 특히 그 고점 부근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오면 멘탈 깨지죠. 거기다가 빚끌어다가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막 반대 매매 나오기 일쑤이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빚내서 투자했다가 반대 매매 당할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또는 2차전지 섹터 투자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와 상관없이 내일 당장 반대 매매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계속 유지하나요, 이걸. 그러니까 B2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냥 반대 매매 당하고 말 일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부동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값 급락이 나올 때 부동산 계속 상승 쪽에 베팅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또는 기득권 언론들 보면은 또는 뭐 그거 대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니 내가 집 안 내놓으면 뭐 집값이 왜 떨어져? 강남에는 뭐 부자들이 집 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헐값에 안 내놓으면은 집값 안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이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던데 안 그렇죠. 아무리 부자들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도
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급내로 집을 내놓으면 그 소수의 물량들이 거래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비투가 왜 위험하냐 하면요. 그 개인도 위험하지만 문제는 이게 예, 그런 개인들이 반대 매매 우려 때문에 막 한 2시부터 3시, 예, 이 정도 사이에 내일, 예, 당할 걸 우려해서 막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투매죠. 예, 투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더 하락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당부하지만 저희 선대인 TV 구독자분들은 가능하면 절대 진짜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딱 그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관리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전체 포트 내에 주식 투자할 때 가끔씩 빚을 내더라도 절대 15%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15%를 넘기면 아주 최악의 경우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습니다. 15%를 빌렸는데도 어떻게 반대 매매 당하냐고요? 물론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레버리지 15%밖에 안 써도 반대 매매 당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 매매 일정표를 이해하시면 이 주식 투매에 따른 예, 주가 출렁임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시에 시가 반대 매매 나오고 10시에 CFD 반대 매매 나옵니다. CFD라는 건, 이거 진짜 좀 짜증이 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솔직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 많은 뭐 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고요. 뭐 조그만 부티크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보통 2.5배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여튼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파생상품인데, 여기에서 하여튼 이렇게 반대매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쏟아내면서 네,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쯤에 스탁론 반대매매 예, 나오고, 그 다음에 3시쯤에 내일 반대매매 회피형 예, 매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시 1시간 이내쯤, 초반 1시간 이내쯤, 그리고 장 마감 전 1시간, 1시간 반 전쯤에 예, 이런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아저씨를 공격하는데 어이없이 이제 물론 저희 선대인 TV도 끌려 들어갔더라고요. 예. 이게 뭐 특정 방송 시청자를 대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아니면 뭐 서종덕 TV죠. 뭐 이게 뭐 어디겠어요. 근데 특정 방송 시청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제도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박순혁 이사님이 저희 선대인 TV라는 특정 방송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 공시를 내거나 하는 게 박순혁 이사가 늘 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고 특히 그게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다소 이제 주가에 좀 안 좋은 불리한 그런 공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장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게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박순희 이사님은 회사의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저희 채널이나 서중덕 TV 같이 이렇게 좀 비교적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뭐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뭐 금양에 이렇게 뭐 다트를 통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공시를 한다고 해도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사람들이나 보죠. 그리고 그걸 사전에 이렇게 막 이런 계획 자체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계획 자체를 이렇게 미리 시장에다가 설명하기는 공시제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공시를 왜 하냐고 아마 이야기할걸요. 한국거래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가능하면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회사의 어떤 향후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계획들을 시장에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순히 이거 공시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제재하겠다 이렇게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달리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거래소단 또는 뭐 금융감독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순혁 이사님
이 계획 밝혔던 방송이 조회수를 제가 조회해보니까 28만 명 정도, 28만 회 정도 조회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그거 공시하면은 그만한 숫자가 뭡니까? 특정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특정 방송일 수 있지만, 금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송에 대해서 훨씬 폭넓게 그냥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중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뭐 제재를 받아야 될 만큼 이상한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거는 뭐 기사 제목은 뼈 아저씨가 보복성 의심 이렇게 표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박순영 기사가 그렇게 직접 뭐 표현한 말은 없더라고요. 언론이 이렇게 제목을 달 만한 정황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방송에서도 이걸 다룬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의의가 없었는데 뭐 실제로 공시 위반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뭐 여전히 좀 다퉈봐야 될 내용이긴 한데 공시 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공시 위반 소지 하나를 가지고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뉴스로 다룰 만한 정도로 그렇게 큰 사안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워낙 배터리 아씨가 요즘 유명세를 타니까 뭐 이런 거 자체가 기사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안에 경중을 좀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다루는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금융당국에 제재받게 되는 홍보이사님의 실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언은 아니죠. 박 이사님이 그냥 가능하면 금양의 상황을 많은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알리려고 사전에 그냥 좀 설명을 친절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실언입니까? 그리고 KBS는 저희 선대인 경제연구소와 선대인 TV와 그다음에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제작진 영상 편집 김대범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김대범 기자와 그다음에 이 뉴스를 보도한 기자 그리고 뉴스 꼭지를 담당했던 데스크와 그 위에 제작 개통상의 상급자분들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여기 보면 화면 제공 선대인 TV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KBS가 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화면 제공한 적이 없고요. 화면 제공 요청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저희 구독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아씨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다 아시겠지만 괜찮은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배터리 아씨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전부터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느 홍보이사님의 실현 뭐 금융당국의 제재받게 된 이렇게 돼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나오는 뉴스 프레임이고 근데 저는 왜 들어가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제가 뭐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KBS 공중파에 제가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특히 저희 부모님 계시는 저희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내용 잘 모르고 선대인이 갑자기 뭐 안 좋은 뉴스로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요. 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이런 걸 아시겠습니까? 시골 분이신데, 시골 노인분이신데. 저희 마을 분들이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가지고 제가 무슨 큰일이라도 났냐, 이렇게 걱정하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KBS는 사과하셔야 될 뿐만 아니고요. 법적 책임까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과 여부에 따라서 제가 법적 책임을 묻는 걸 경중을 좀 가려서 하겠습니다. 요즘 근데 소송할 일이 많네요. 하나 더 있는데요. 런던 고라니라는 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양에서 이미 다 정리한 사안을 가지고 막 연결 지으면서 배터리 아저씨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 방송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보였습니다. 근데 덩달아 이제 뭐 요즘 선대인이라는 작자도 나와서 뭐 이게 뜨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뭐 제 이야기가 뒤에 한 3, 4분 정도 나오던데 솔직히 좀 비판을 하려고 해도요. 최소한의 성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팩트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제가 저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 쫙 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그게 안 되니까 그 일본 버블 붕괴 들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동산 버블의 전형적인 폐해 사례로서 예 서브프라임론 사태라든지 일본 부동산 버블 문제들을 거론했고 그걸 뭐 시차를 두고 거론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웃기는 건 뭐 제가 뭐 안철수 캠프 가서 뭐 부동산 뭐 관련한 뭐 특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거 완전 틀린 사실이고요. 뭐 안철수 캠프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 당시 국민정책참여단장이라는 걸 외부에서 예, 정책적으로 국민들 의견을 모아서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역할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부동산과 아무 상관없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던 사람들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 때문에라도 저는 지금도 빚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집 살 돈이 없습니까? 일부러 집을 안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집을 샀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옆바지가 됐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사임당 채널 나가서 제가 부의 재편이라는 책을 계기로 해서 뭐 주식 투자 전문 갑자기 변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선대인의 빅픽처라는 책 2015년 10월쯤에 낸 책이 있고요. 거기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처음 이미 다뤘고요. 그때부터 2차 전지 섹터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부의 재편 낸 2020년부터 했고 신사임당 채널에 갑자기 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람들이 열받아서 댓글 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신사임당 채널 나가서 했던 이야기도 제가 같은 이야기였어요.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 계속 커질 산업이니까 여기 좀 주목해서 투자하시라. 부동산 같은 데만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도 이제 악플들 많이 달리니까 댓글창 닫다가 나중에 내렸죠, 결국은. 근데 그때 제 이야기 들었으면 예, 연끌족들 덜 생겼을 거고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를 예, 더 빨리 해서 예, 지금 큰 부를 또는 수익을 축적했을 거 아닙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으로 비판하는 거였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즉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의견이 잘못됐다면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저의 의견을 그냥 자기가 나름 정교한 근거들을 가지고 비판하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환영. 근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니까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데 저를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욕하기 좋게 왜곡된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동원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조사도 안 해보고 왜냐하면 기사 검색만 조금 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틀렸거든요. 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운영위원도 했었는데 그것도 무슨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다 틀렸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분명히 고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고소를 원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 고소를 해드리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도 예의는 잘 차립니다. 자.